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갓큐비스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그냥 집에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인사법이 오늘 좀 평범했죠? 옷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평소에 제가 좀 정장 같은 마이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와이셔츠 차림에, 와이셔츠랄까요? 남방 차림에 마이를 입고 좀 깔끔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과학고등학교에서 화학 동아리의 짱을 맡고 있는데, 리더를 맡고 있는데, 그 동아리 공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동아리복 한번 입어봤습니다. 홍보 한번 할게요. 어차피 뭐 제 영상이잖아요. 제 맘대로 이런 거 한 번쯤 홍보해봐야죠. 다른 동아리 홍보 영상은 오늘 제가 찍었고요. 저희 동아리 홍보를 제가 하나도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크롬, 케미스트리 레볼루션 오브 밀레니엄 2000년 화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혁신적인 새로운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 크롬은 이 옷으로 이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현재로서는 24기, 즉 강원학교는 현재 24기의 짱을 맡고 있습니다. 뭐 오래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강원학교의 화학 동아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강의라서 마지막이라니까 좀 손을 놓는데요. 네, 마지막 강의라서 옷도 좀 특이하게 입어볼까 싶어서 크롬 옷 좀 빼왔습니다. 이게 되게 옷이 따뜻해서 겨울철에 입기에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옷을 좀 입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쉽나요? 네, 사실 좀 놀랐어요. 마지막 강의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물론 이건이 존재합니다. 이건도 존재하고, 하이탑2도 존재하고, 화학2도 존재하지만, 일단 저도 진도에 맞춰서 일반고등학교 2학년 이과기관에서는 이 부분까지, 즉 하이탑 1권까지 마치게 되면 한 학기가 끝나게 될 것이고요. 과학고등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마 여기까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한 카트로 좀 보았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강의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이미 강의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겠지만 편집하는데 아예 시간이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좀 텀을 두고 저도 휴식 시간을 좀 가진 뒤에 또 열심히 영상 편집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강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1권의 마무리, 마지막 강의 좀 사실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 1권을 한번 싹 정리해드릴 시간을 가져야 될까? 50분 내에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축약해드릴까 싶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진도를 맞춰보기 위해서 이거 영상 올리는 날짜도 제가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영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만드는 거라서 저도 이걸 반 학기 동안 배웠었죠. 하이탑 1권 자체를 반 학기 동안 배웠었는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드린다는 자체가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시도를 해볼 거고요. 절대 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섭섭해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어차피 영상이니까 또 돌려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지난번에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주기율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고 하이탑 1권 책들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문제풀이까지 남아있으니까 아마 제 목소리로 만나보게 되겠죠. 얼굴 보는 1권 하이탑 1권의 화학 1의 1권 마지막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원소의 주기적 성질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는 반지름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실제 수업이랑 제가 막 여담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인터넷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분 안에 좀 많은 걸 축약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담을 많이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비탈의 위치를 나타내고 원자의 주위 존재 확률은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지지만 0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자의 크기를 당국이나 구슬의 크기처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뭔 소리냐? 현재 모형에서는요, 전자가 확률 밀도상, 즉 밀도, 얼마나 존재하느냐, 그 확률상으로 정의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 오비탈이 나타내게 되는데 이 모양이 물론 구모양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만 실제 여기 존재할 확률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디 존재할지 모릅니다. 이런 데서 발견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당구공이나 당구공 맞나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당구공이나 이런 공들처럼 정확하게 딱 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지름이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스트롬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범위의 한계 값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도 존재할 확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자의 반지름을 결정짓기 어렵지만
그 어느 정도 비슷한 무리를 잡아낸다는 걸 여기서 반지름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결합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과 거리 2분의 1로 정한다. 무슨 뜻이냐? 반지름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원자가 결합을 하겠죠. 공유결합은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데 반지름 원자핵과 거리 2분의 1이다. 뭔 뜻이냐? 자, 같은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원자 문자죠. 두 개의 거리 차이를 구하면요. 원자핵과 거리, 이 거리를 절반 딱 나눠주시게 되면 둘은 같은 원자입니다. 이를 붙이게 AA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럼 얘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얘랑 거리가 같아지죠. 즉, 요만큼이 얘의 반지름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구하게 됩니다. 사용화탄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방법을 구하게 되는데 탄소 원자, 염소 원자의 사이 거리, 원자핵 간 거리에서 염소의 원자 반지름 빼주게 되면 이거 같은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원자들이 섞여 있어도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자 가장 먼저 지금 여기서 뭘 보고 있죠? CCl4 얘를 봅니다. 얘는요 얘의 반지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이 C와 Cl 사이 거리만 보면 되겠죠. 어차피 4개 다 똑같이 결합되어 있을 테니까 길이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Cl과 Cl의 분자를 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중심 간의 거리를 절반 나눠주시게 되면 염소의 결합거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탄소랑 여기 보시면 탄소랑 염소만 빼어볼게요. 이 거리는요 둘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얘네들은 같겠지만 얘네들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원자니까요. 크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원자니까 거리를 이어주게 되면 요만큼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탄소의 반지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염소의 반지름이 되겠죠. 염소의 반지름 여기서 구한 걸 이용해서 이만큼을 빼어주셔야 됩니다. 이 전체 거리에서. 그게 199페이지 상단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측정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실제 반지름을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계산법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원자 결합을 할 때 자 원자 결합을 일으키는데 정확하게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들 인력도 작용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작용하지 않고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죠.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 하면 다른 분자에 속해 있는 두 원자 접근할 수 있는 최소거리를 정해진 즉 최소거리입니다. 뭔 뜻이냐? 얘들이 접근하면 점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냐? 원자핵과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과 원자핵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거리가 즉 얘를 밀어내게 되는 그 순간까지가 반데르발스 거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 나와 있는데 자, 두 원자의 원자핵 간 거리를 측정해 그 거리 2분의 1로 정의한다. 뭔 뜻이냐 또. 자, 갑시다. 자, 공유결합 반지름 어떻게 본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개 해서 중심을 잇고 반으로 나온다 그랬죠. 얘 똑같이 AA 같은 문자입니다. 반데르발스 반지름은요. 원자핵이 있을 거고요. 옆에 원자 똑같은 원자가 있을 텐데 이 거리를 재겠다는 뜻입니다. 즉 뭐다? 반지름 1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얘 딱 절반이 있죠. 왜냐? 얘는 A의 반지름을 나타내고 얘는 A의 반지름 두 개가 나타낸 것이니까요. 반데르발스 반지름을 이용하기도 한다 라는 것까지 설명드리자면 199페이지까지 내용이 끝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지름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데 반지름 어떻게 측정하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측정한다 라고 홍보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자 이제 반지름을 주기성을 알아볼 겁니다. 일단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202페이지 중후반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되게 막연하죠.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주기면요 쉽게 갑시다. 자, 1주기랑 2주기랑 비교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1주기는요 껍질이 한 개 있고요 2주기는요 껍질이 두 개 있습니다. 누가 큰 거야?
당연히 껍질 2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가면 껍질 점점 늘어나고요. 그 반지름은 비대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즉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은 커지게 된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됐죠? 요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는요, 같은 조건의 문제예요. 같은 조끼리 반지름의 크기가 좀 문제가 되게 되는데, 제가 준비해서 좋은 자료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딨나요? 반지름. 자, 여기 준비해 놨네요. 자, 반지름이 존재하는데, 같은 족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짧은 주기율표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실 13, 14, 15, 16, 17, 18이겠죠.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느냐? 반지름이요. 작아집니다. 왜죠? 뭔가 원자 버가 커지면 반지름이 커진다. 그럼 주기도 경향성 맞고 족도 경향성이 맞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갑자기 반지름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설명을 이 주기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리튬은요, 원자 핵에 플러스 3을 띄고 있고요. 주변에 전자 두 쌍이 돌고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 하나가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되겠죠? 베릴륨도 마찬가지. 베릴륨 플러스 4를 띄고 있고, 2개 돌고 있고, 이번에 2개가 돌고 있겠죠? 뭐가 다르냐? 껍질이 똑같기 때문에 껍질이 줄 수 있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둘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원자 핵이 플러스 전형의 얘가 훨씬 큽니다. 맞죠? 플러스 1만큼 더 크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그만큼 상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될 수 있는데, 그럼 얘도 0, 얘도 0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효핵 전하량이 여기서 쓰이게 됩니다. 이 외곽에 있는 전자는요, 1만큼, 전자 하나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핵전화에서 가리움산소가 빠지게 될 때 이 커지는 양이 이만큼이라 핵전화가 이만큼 커졌다 그러면 가리움산소도 이만큼 커지면 유혈전화 동일해서 반지름이 같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요. 가리움산소는 작게 증가합니다. 즉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유혈전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겠죠. 그럼 뭐냐? 핵이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쪽은 이쪽으로 갈수록 유혈전화가 커지고 핵전화도 커지게 되는데 가리움산소도 역시 커지지만 커지는 양이 핵전화에 커지는 양보다 양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혈전화는 점점 커지게 되고요. 같은 주기 내에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유혈전화는 커지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원자 핵이 있어요.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얘가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요. 얘가 가장 강하게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죠? 수축합니다. 전자를 직접 끌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가겠습니다. 주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껍질 수가 많아지면서 반대로 썼군요. 점점 크기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같은 주기 내에서는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핵전환량이 커지는데 그에 비해 가리움산소가 커지는 양이 작아서 결론적으로 유효핵전환량이 커지게 되고 유효핵전환량이 커지게 되면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전자가 더 핵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반지름이 더 작아지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요만큼 설명드렸는데 이게 202페이지 중반부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풀어서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유핵전압이 커져서 이 값이 커졌기 때문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졌고 그로 인해 반지름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요게 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주기 내에서 경향성 알겠죠? 다른 주기끼리는 무조건 주기가 크면 클수록 반지름은 커집니다. 껍질수가 많아지니까요. 같은 주기 내에서 이 유효전환을 생각해서 반지름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진다. 그러면요, 좀 깔끔하게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보고요. 주기율표를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됐죠? 이쪽으로 갈수록 배를 어떻게 썼죠? 네, 커집니다. 이쪽으로 가면요 작아지겠죠? 이쪽으로 가면요 작아지고요. 이쪽으로 오면 커집니다. 즉 가장 큰 부분은요 이쪽 편이 가장 커지게 될 거고요. 원자 크기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커지게 될 거고 어딘가요? 아 잠시만요. 네 맞네요. 자 이상한 한자 써버렸는데 이쪽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부분이 가장 원자 반지름이 작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기표에서 왼쪽 부분 하단 부분을 이동할수록 커지고요. 우측 상단 부분을 이동할수록 작아진다. 이 경향성 알아두셨으면 202페이지 중후반 부분까지 다 끝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풀고 갈게요. 이온 가기 전에 예제 한번 풀겠습니다. 지금 반지름을 큰 걸 찾아야 하는데 11 나트륨이 있고요. 17 염소가 있고요. 8 산소가 있네요. 자, 가장 큰 걸 고려했죠. 얘는요 2주기 있고 얘 둘은 3주기 있죠. 이건 여러분 주기를 배우셔서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주기가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 탈락입니다. 작죠. 가장 작은. 일단 무조건 얘 둘보다 작습니다. 얘가 가장 작다. 얘들도 비교하셔야 되는데 얘는요 17쪽이고요. 얘는 1쪽 원소입니다. 그러면 1쪽 원소가 크다가 했죠? 17쪽 원소가 크다가 했죠? 무조건 원자의 얘가 유액 전하량이 더 커서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크기는 더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중간 크기를 나타내고 얘가 가장 크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1 나트륨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향성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다음은 반지름의 주기성 맞는데 앞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20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나와 있습니다. 양이온 반지름이 있고 음이온 반지름이 있습니다. 저는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온입니다. 대표적인 양이온으로 요걸 써보겠습니다. 둘은요 그림이 좀 귀찮으려요. 갑자기 불길이 지니까 2주기로 가죠. 리튬은요 중심 전자에 플러스 3이고요. 주변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1개를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베릴륨은요 플러스 4고 2개가 돌고 있죠. 자,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 잃었습니다. 사라졌고요.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전자 2개가 사라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최외곽 껍질이 사라졌죠. 베릴륨도 최외곽 껍질이 사라집니다. 이러면 딱 보이시나요? 누가 더 작죠?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핵전하량은 얘가 훨씬 큽니다. 즉 얘가 작고 이 녀석이 비교적 크게 됩니다. 리튬 플러스가 더 크고요. 베릴륨 이가 플러스가 더 작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직관적으로 연습이 많이 되셨다면 직관적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라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플러스 아니면 분소까지 가봅시다. 분소 3가 플러스 가보면 얘도 전자 2개 이렇게 때문에 플러스 5 얘는 얘보다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유액전이 커면 클수록 무조건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럼 반지름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양이온이고요. 그대로 음이온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요 개념 그대로 가지고 음이온으로 가겠습니다. 음이온은요 전자 하나 받아요. 이번엔요 동소, 탄소, 질소, 산소랑 플로린으로 가보죠. 전자 좀 많아졌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됐죠? 플러스 6이고요.
플러스 8이고요. 플러스 9입니다. 됐나요? 이과 마이너스에 전자 2개 받았습니다. 8개 어떻게 채워졌고요. 마이너스니까 받았습니다. 누가 더 작나요? 둘 다 똑같이 완벽하게 찼습니다만 플러스 얘가 더 큽니다. 즉 얘가 더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유액전은 얘가 훨씬 큽니다. 같은 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가 더 강하게 잡아당겨서 반지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음이온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전자 2개 추가해보시고 누가 유액전이 더 큰가 딱 보시면 비교하실 수 있겠죠. 전자 똑같은데 플러스 얘가 더 강하니까 당연히 얘가 더 강하게 잡아당길 겁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봅시다. 리튬 플러스, 베릴륨 이가 플러스, 동소 삼가 플러스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그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상당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죠. 리튬 플러스는 플러스 2밖에 안 중심핵이 플러스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액 전압이 작고 동소 삼가 플러스는 유액 전압이 크기 때문에 강하게 잡아당겨서 반지름 훨씬 작은 거 보실 수 있겠죠. 반대로 음이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예시 들었던 게 산소랑 플로린인데 산소가 많이 크진 않지만 플로린보다 크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얘가 등전자죠. 요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론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되게 장황하게 하이타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액전에 누가 더 크냐 같은 조건에서 아니면 껍질수가 누가 많으냐 그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비교해 봅시다. 가해 우와 또 이과 마이너스 비교라고 합니다. 얘는요 똑같이 중심은요 플러스 뭔가 이거 8을 띄고 있고 8을 띄고 있습니다만 얘는요 전자 8개가 차있을 거고요. 얘는요 전자 10개가 차있을 겁니다. 맞죠? 플러스 8이 전자 10개를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산소가 클까요? 산소 이온이 클까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요 플러스 8개가 전자 8개를 잡아 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플러스 8개가 마이너스 10개를 잡아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역부족하죠. 즉 얘는 힘이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의 힘이 강하니까 중심에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얘네가 지네끼리 전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는다? 어떤 결과가 났죠? 얘 같은 경우는 동등하니까 대충 비스무리하게 원자핵이 어느 정도 전자를 속박시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전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카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름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가 더 큽니다. 그대로 또 갈게요. 자, 다음 거는 이거 더 쉽습니다. 뭐가 크냐? 칼슘 이가 플러스는요. 얘는 일단 칼슘 자체가 4주기 원소고 얘는 3주기 원소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크겠죠. 끝이에요 이건. 무조건 주기가 더 크면 그건 게임 반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끝났고요. 마지막 거 CL 마이너스와 칼륨 플러스. 요게 좀 고민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칼륨은요 염소죠. 수소, 헬륨, 리튬, 봉소, 타소, 질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속, 인, 황, 염소 7번이고요. 칼륨은 염소, 아르곤, 칼륨 19번입니다. 맞죠? 둘 다 플러스는 이렇게 띄고 있을 테고 마이너스는요 CL이 전자 하나 받았으니까 18개만큼 존재할 거고요. 얘는 플러스 하나 받았으니까 18개만큼 동일하게 존재할 겁니다. 전자는 동일한데 유효액전화 얘가 훨씬 크죠. 플러스가 더 크니까. 즉 칼륨이 강하게 잡아당기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온까지 크기를 완벽하게 비교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와 벌써 반지름이 다 끝났습니다. 큰 개념 하나 끝내셨고요. 이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만만치가 않았죠. 그럼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뭘 봐야 되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205페이지 이온화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얘는요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전자를요 전자 한 개를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원래 정확한 정의는요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떼는 게 맞습니다만 한이상 전자 한 개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예시가 되겠죠. M은 대부분 금속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기체 원소라고 되어 있죠. 기체. 어떤 금속의 기체 상태가 근데 꼭 금속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메탈이라도 M을 쓰긴 하지만 그냥 이미 원소 M이라는 원소가 에너지를 받아서 Mg 플러스가 되고요. 전자를 떼내는데 이 필요한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개념 어렵지 않죠? 이런 정의는 끝났고요. 자, 얘도 주기성이 또 있답니다.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전자친화도인데, 전자친화도 전기운동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개념이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전자 한 개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고요. 봅시다. 자,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바닥부터 무한대까지 전자니까 원자 밖으로 보내는 데까지 얼마큼 에너지 변화량이 존재하느냐, 이게 그냥 정의고요. 말하자면 그냥 저 바닥에서 무한대까지 전자 떼내는데 얼마나 에너지 필요하냐, 여기 개념입니다. 되고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 그림 참고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긴 합니다. 리튬, 벨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런 거죠. 적어보겠습니다. 헬륨, 죄송합니다.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에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최각 전자 껍질에 전자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를 떼고 싶어 하겠죠? 그럼 떼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떼고 싶은데 떼어주겠다는데 굳이 말리진 않겠죠. 헬륨은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가득 차 있죠. 첫 번째 껍질 두 개까지 들어가니까. 가득 차 있는데 한 개 떼려니까 거부감이 심합니다. 높게 나타나고요. 리튬도 역시 수소와 마찬가지로 한 개가 존재하니까 이 한 개 떼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계속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한번 주춤하느냐? 오비탈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쭉쭉 적어볼게요. 탄소, ES2, EP2, 질소, 1S2, ES2, EP3, 탄소, 1S2, ES2, EP4. 일단 경향성 이해되시겠죠?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떼기는 싫어집니다. 왜냐? 이미 전자 5텟에 만족해가고 있는데 굳이 전자를 또 떼가겠다니까 막으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데 여기 두 가지 꺾이는 값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주기에서 마찬가지로 꺾이는 값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존재하느냐? 지금 2족에서 3족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고요. 벨륨과 동소 사이 2족과 13족이죠. 13족 사이에 하나 존재하고요. 14, 15, 16, 15와 16쪽까지 하나 존재합니다. 2에서 13쪽은 뭐가 문제였냐? 리튬은요, 이 S 오비탈에 하나가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1S는 생략할게요. 이 S만 적겠습니다.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만 차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떼겠대요. 근데 방에 얘는 이미 마음에 맞는 친구끼리 두 명이 방을 쓰고 있고, 얘는 혼자 쓰고 있으니까 얘를 떼는 게 비교적 편하지만 얘는 두 명이 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 자체 S 오비탈이 안정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떼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벨륨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되시나요? 리튬은요, 하나니까 그냥 떼어내고 싶으면 떼어내면 되는데 두 개니까 서로 약간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떼내기가 비교적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륨이 살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동소에 비해서요. 반면 동소는요, 왜 얘보다 또 낮아지냐? p 오비탈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요, 에너지 준위를 봤을 때 1S고요, 2S고 2P입니다. p 오비탈이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어요. 즉 불안정합니다. 이거 불안정한데 전자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떼낸다 하면 땡큐죠. 떼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륨보다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쉽게 떼지는 겁니다. 이온 에너지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떼지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하는 능력이 강한 겁니다. 전자를 잘 안 떼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주기, 3주기에 2주기랑 13주 가의 경향성 알겠죠? 왜 여기서 자꾸 여기서 크게 여기서 크고 여기서 작게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얘는 SO비탈이 꽉 차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빼내기 싫어하는 거고요. 얘는 PO비탈 더 높은 에너지준이 하나 차있기 때문에 빼내는데 땡큐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또 여기서 한 번 더 등장하느냐? 봅시다. PO비탈은요 방에 3개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질소는요 3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PO비탈 각 방에 하나씩 들어가는 파울리 원리와 훈투 규칙에 따라서 하나씩 가득 차게 되는데 이렇게 가득 찬 상태에 존재하게 되면요 하나를 떼내기 되게 안정화됩니다. 왜냐하면 PO비탈은요 여러분 입체적인 모양을 아직 모르셔도 그렇지만 입체적인 모양을 보면 현재 이 상태에서 각 방에 하나 차 있을 때 전자 간 반발력이 최소화됩니다.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한 상태를 차지하게 되죠.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한 개 떼지기 싫고요. 하나 떼지면 불안정해지잖아요. 되게 대칭성도 안 맞죠. 딱 보시기엔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산소는요 전자 2개 같은 방에 들어간 방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 2개에서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이 둘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리튬보다 베릴륨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얘네 둘 간에 비교했을 때 얘는 더 높은 에너지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훨씬 안정해서 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얘는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존재 하나를 떼내고 싶어 합니다만 질소는 PO비탈 안정화되어 있겠습니다. X축, 이게 사실 X축, Y축, Z축 방향이에요. 각 방향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이온 에너지는 이러한 예외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에도 이 공통된 예외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 에너지 됐고요. 이온 에너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207페이지까지 끝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핵간거리 제거를 반비례한다. 힘은요. 초원투투 전화량 2개 곱에 비례하게 되고 단지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정확한 식을 쓰게 되면 이 상수 K까지 알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라는 식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일반 화학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R제곱 반비례하고 Q1, Q2에 그냥 전화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 에너지 끝났고요. 훅 넘어가죠. 순차 이온 에너지 크기 요건 좀 중요합니다. 자, 표를 볼게요. 209페이지 표를 봅시다. 20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볼 텐데요. 뭘 의미하게 되느냐? 노란색 쳐져 있는 게 있죠? 리튬 보겠습니다. 520에서 어디까지 갔죠? 7298까지 갔습니다. 갭이 확 커졌죠. 물론 여기까지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베릴륨 899, 1757 이온화이즈 1, 2, 3, 4는 뭔 뜻이냐? 전자 한 개 떼는, 2개 떼는, 이 숫자만큼 떼내겠다는 뜻입니다. 많이 떼면 많을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겠죠. 근데 1757, 그가 14,849입니다. 이 차이랑 아시겠나요? 하나 더 가죠. 그 다음 공소죠. 801, 다음 2427, 3660, 25026 비슷하고요. 확 뛰죠. 확 뛰는 게 뭘 의미하냐? 얘는 두 번째 가는데 확 뛰죠. 두 번째 가는데 확 뛰었다. 이 얘기는 뭐냐? 첫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전자 한 개 뛰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뜻입니다. 즉 1쪽이라는 뜻이 되고요. 얘는 두 번째까지는 정상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갑자기 확 뛰죠. 얘는 2족이라는 뜻입니다. 확 뛰는 바로 전까지 그 숫자를 읽어주시게 되면 그 족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3족이겠죠. 재밌지 않나요? 그 밑에 염소 보시면 이 세븐에서 에이스로 갈 때 엄청나게 크게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란색 전 걸 보시면 만천에서 갑자기 3만원으로 뛰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거 보시면 염소는 17쪽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향성을 보면서 이온화
순차적으로 이온 에너지를 보시면서 얘네가 몇 쪽인지까지 알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판단 기준 좀 중요하고요.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차적 에너지, 원자과 전자 이런 거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전자 친화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자 친화도는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전자 친화도를 얘기 드리자면 전자 한 개를 아까 이온 에너지 전자 한 개를 떼내는 에너지죠. 얘는 전자 한 개를 첨가할 때 드는 에너지입니다. 첨가할 때 한 개 빼낼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 들어가는 거는요 방출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측정하겠다는 게 전자 친화도입니다. 전자 친화도의 주기성 역시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거의 이온 에너지와 비슷하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편할까요? 거의 비슷하게 보셨다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편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전자 친화도가 크면요 그 음이온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건 방출된 에너지가 크다. 그만큼 안정하다는 뜻이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전자 친화도란 말 그대로 이온 에너지를 반대는 개념입니다. 전자를 얼마나 받고 싶어하느냐입니다. 즉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강하죠. 전자 친화도가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전자 친화도가 작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 그래프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212페이지 상단 부분에 좀 나와 있긴 하네요. 그래프가 지금 리튬, 벨륨, 동소탄소, 질소탄소, 플로린 가면서 플로린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 맞습니다. 전자 친화도가 커져요. 전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만 여기서는요 또 예외가 존재합니다. CL과 F를 비교해보죠. 누가 더 큰가요? CL과 F 비교해보시면요 CL이 전자 친화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걸 설명하기 좀 중요합니다. 다른 건 예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까 그 오비탈 개념 쓰셔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좀 중요한데 염소가 플로린보다 당연히 더 주기가 아래니까 전자가 더 외곽 껍질에 있고 받기 쉬운 거 아니냐? 되시나요? 자 다시 플로린이 원래 받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 작으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되게 바라고 있겠죠. 그러면 얘가 받고 싶어할 능력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염소가 더 크게 나타나요. 왜냐? 왜일까요? 왜냐하면 플로린은요 2죽이죠. 염소는요 3죽입니다. 전자 하나 받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죽이 전자 이미 7개 차이 나서 7개 차이 있고 얘는 3죽이 차이 있습니다. 3죽이는 비교적 크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이 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작습니다. 작은데 전자가 더 튀어 들어오려고 하고 여기는 좀 큰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친구끼리 손을 잡고 있는데 이미 넓다는 곳에 한 명 들어오는 건 수월하겠죠. 근데 좁은 곳에 갑자기 서로 밀어내고 있는 애들끼리 중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플로린은 염소가 오히려 받기 싫어합니다. 왜냐? 어떻게 설명하면 전자 밀도가 플로린이 커서요.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인 경향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로서는 주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위쪽 주기일수록 전자 친화도가 커져야 합니다만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전자 밀도 때문에 설명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나요? N하고 P 이런 것들도 같은 이유 때문에 전자 밀도가 커져서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전자 친화도 내용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개념은요, 개념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전자 한 개 첨가할 때 방출된 에너지고요. 이온을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요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거 거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전기 운동도 이건 뭐냐?
공유와 전자성을 끌어당겨서 전기적으로 음전할 때는 경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랑 플로린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가 전자 하나 얘는 제공했을 거고요. 플로린도 전자 7개가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 이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온결합을 설명하기도 하고 공유결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단 공유결합 가보죠. 이 두 개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플러스를 띄고 어느 쪽이 이 전자를 더 강하게 가져가느냐 하면 얘가 훨씬 강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 경향성은요 딱히 설명드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 경향성 단순해 좋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기 염정도가 전기 음까지만 쓰겠습니다. 터지고요. 여기는 전기 염정도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을 바꾸죠. 전기 염정도가 작아집니다. 이런 경향성을 거의 규칙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이쪽 좌측 하단부분으로 내려가면 전기 염정도가 작아지고 우측 상단부분으로 가면 전기 염정도가 커진다. 전기 염정도가 뭐냐? 결합 사이에서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놈이 전기 염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이것은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폴링 설명이 나와 있는데 폴링은요 폴링 효과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폴링은요 플로린을 4.0 얘가 제일 큽니다. 4.0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폼 4.0, 3.5, 3 정도 됩니다.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얘네 셋이 가장 큽니다. 플로린, 산소, 질소 이 순으로 가장 크게 됩니다. 폼 외워주시기 바라고 이 큰 놈들은 나중에 되시면 하여튼 이제 2권에서 나오겠지만 수소결합을 상승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설명드릴 전기염정도 결합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한 놈들을 폴리 F를 4.0 가장 큰 F를 4.0에 잡고 이렇게 나타냈다. 하면 오늘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요 원자 같은 경우는 그냥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 주기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요 같은 주기에선 주기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온 반지름은요 무조건 여러분들 한번 그림 그려보시고 난 다음에 그 크기에서 유효액 전하량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유효액자가 같은 전자를 두었을 때는 누가 더 원자핵의 전하량이 큰지 이런 거 따져보시고 크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온 에너지 전자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고 예외적인 부분이 오비탈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바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전자 하나를 떼내는 에너지다. 전자 친화도는요 전자 하나를 받았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예외적인 부분이 있겠죠. 전자 밀도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해 안 되시면 또 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남은 게 전기 염성도였는데 폴리 F, 플로린의 4.0 가장 큰 플로린 4.0을 잡고 결합해서 누가 더 강하게 잡아당기냐를 나타내는 척도를 전기 염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보시게 될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온 에너지, 전자친화도, 전기 염성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화학2에서는 계산 과정까지 실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혼돈 없으실 거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가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강의 원래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도 준비를 할 거고요. 문제풀이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데이터 화학원 이 친구를 1권을 책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책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권도 준비되어 있고 하이탑2도 금방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화학2를 준비할 거고요. 화학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편집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물론 편집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있을 때쯤이면 저도 시험 기간일 것이기 때문에 좀 텀을 두면서 저도 휴식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까지 배운 하이탑 화학 1, 1권을 좀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요 하이탑 화학 1, 1권에 대한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리 강의를 준비할지 아닐지는 하이탑 화학 1을 완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 정리 강의 1권, 2권 따로따로 만들지 아니면 지금 다 만들고 올려버릴지 그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 내용은 준비되어 있지만 정리 강의는 아직 준비를 해볼 생각은 안 해봐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이탑 화학원. 저도 이게 1권이랑 이 책 한 권을, 하이탑 화학원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1권이랑 이 책 한 권을 끝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었고요.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은 준비를 해보겠고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표현도 좀 정확하게 하고 실수도 없고 말도 좀 더 깔끔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큐미스트 하이타 화학원 1권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강의는 문제풀이 맨 마지막 강의겠죠. 그때 정식으로 이 1권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우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